오늘은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의 저자이신 신민철 작가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작가님 비트코인 가격이 지난 한 며칠 사이에 굉장히 많이 출렁이는 것 같은데, 네. 가격 왜 이렇게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걸까요? 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7만 3천 달러 조금 넘는 신고가를 찍은 이후에 약 한 달 조금 넘게 기간 조정을 겪고 있는데, 네. 출렁인다고 하지만 사실 음, 그렇게 많이 출렁이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음, 보시면은 최고가 대비해서 네. 현재 가격이 한 17% 정도 음, 하락한 정도거든요. 네. 뭐 이거는 그렇게 크게 하락한 것은 아닌데, 일단은 보시면은 지금 올해 시작할 때 가격이 한 4만 달러 초반이었어요. 네. 4만 달러 초반에서 7만 3천 달러까지니까 거의 8, 90%가 3개월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올라온 거죠. 한 70일 그렇죠. 정도 만에. 음, 그러면은 당연한 얘기겠지만 어떤 것의 가격이 이렇게 계속해서 오르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네. 보시면은 네, 요게 이제 단기 투자자들의 평균 가격인데 네. ETF가 올해 1월에 승인이 되고 그 당시에 단기 투자자들의 평균 가격이 한 3만 8천 달러 정도였습니다. 음, 그게 급격하게 올라서 신고가를 찍었을 당시가 한 5만 4천 달러가 좀 안 됐어요. 그러면 7만 3천 달러가 넘게 올랐는데 장기 투자자도 아닌 단기 투자자 평균 가격이 5만 4천 달러 정도밖에 안 됐던 거예요. 그 음, 얘기는 당연한 얘기겠지만 사람들의 차익 실현 욕구가 엄청나게 강했겠죠? 네. 네. 그런 상황에서 차익 실현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는 와중에 현재는 이 단기 투자자들의 평균 가격이 5만 9천 달러까지 올라왔어요. 그럼 음, 지금 한 6만 3천 달러 정도니까 얼마 차이가 안 나죠? 그쵸. 한 네. 10% 조금 차이가 안 되네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이렇게 가격이 기간 조정이라고 하죠. 이 박스권 내에서 네. 왔다 갔다 하면서 횡보를 하는 동안 네. 손바뀜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까 음, 그 3만 몇천 달러 대 낮은 가격에 산 단기 투자자들은 조금 오르면 팔고 싶겠죠. 네. 그 사람들이 높은 가격에 팔고, 그러면 이 높은 가격에 새로운 투자자들이 들어오겠죠. 그쵸. 그러면 전체 투자자들의 평균 매수 가격은 오르겠죠. 그쵸, 그런 그쵸. 손바뀐 과정이 일어나면서 지금 단기 투자자 평균 가격이 6만 달러 근처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럼 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는 사람은 이제 대부분이 평균적으로 한 6만 달러 정도의 평균 단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네. 이런 사람들이 뭐 6만 7, 8천 됐다고 팔까요? 물론 그 정도, 10%만 뭐 원하는 음,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뭐 10% 먹으려고 이 가격에 들어오진 않았겠죠. 그쵸.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나중에 이 고점을 뚫고 나면은 음, 그 조정에 대한 강도가 많이 약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 매도 욕구가 있는 사람의 수가 훨씬 많이 줄어든 거죠. 왜냐면 음, 대부분이 다 이 6만 달러 근처에서나 들어온 사람들이니까. 네. 그러면서 이렇게 조정을 거치는 동안 가격의 펀더멘털이 건전해지고, 전체 흐름을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기간이다. 음,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이 전고점 근처에서의 저항은 사실 네. 전혀 특이한 현상이 아니고요. 네. 지지난 사이클인데 보시면 전고점 한번 뚫었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뚫었다가 결국 내려와서 한참 조정을 겪고 난 이후에나 올랐어요. 이때 음, 조정폭이 30%였고요. 어, 그다음에 여기 한번 더 뚫었다가 내려온 이후부터 원래 이 전고점을 뚫기까지 걸린 시간이 45일, 한 달 반이었습니다. 음, 네. 근데 지금 조정폭 아까 제가 말씀드린 17% 정도밖에 안 됐다고. 그쵸. 거기다가 이거 한번 더 뚫고 내려온 이후로는 지금 한 달 정도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음, 조정 폭도 조정 기간도 과거 사이클보다 오히려 적은 거죠. 아까 보시면 그렇죠. 아시겠지만 가격이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기간 조정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지금 보시면은 기간 조정이 아니라 명백하게 가격 조정이죠. 그렇죠. 하락이 네. 좀 명확해 보이는. 네. 그런데 이번 사이클은 심지어 그거보다도 훨씬 견고하다. 음, 지난 사이클은 어땠냐? 지난 사이클은 이제 기간 조정에 비슷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비슷하게 왔어요. 네. 여기서 정고점 근처에서 한번 가격 조정이 있었고 음, 정고점을 뚫자마자 그 다음에 기간 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쵸. 이때도 두 번째 뚫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한 22일 정도. 네. 지금보다 조금 짧고 그 다음에 하락폭은 18%로 지금이랑 비슷했어요. 음, 그러니까 이런 정고점 근처에서의 저항은 너무나 당연하게 나타나는 현상이고 이번에 나스닥이 정고점을 뚫기 전에도 거의 비슷한 현상이 있었어요. 음, 금도 그랬고
그러니까 네. 모든 자산이 원래 전고점 근처에서는 저항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 그다음 차익 실현 음, 물량도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전혀 특이한 현상이 아니고 음, 이번 사이클, 4차 사이클에서만 이게 음, 전부 제가 20% 넘는 조정만 표시한 거거든요. 네. 20% 넘는 조정이 벌써 4번이나 있었습니다. 근데 음, 이번에 18%도 안 된다 그랬죠. 그쵸. 그러니까 이번 사이클에 있었던 4번의 20% 넘는 조정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정상적인 전고점 근처에서 나타나는 박스권의 움직임이고 전혀 특이할 게 없다. 음, 그 상황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정상적인 전고점 저항이 나오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게 일단 첫 번째 이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네. 뭐냐면 지금 금리 전망치가 굉장히 네. 많이 올랐습니다. 연초보다. 음, 연초에 6월부터 금리 인하 또는 심지어는 5월부터 금리 인하를 예상했었죠. 그럼 네. 연말까지 한 네다섯 번의 금리 인하를 예상했었어요.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는 한 6월부터 금리 인하, 음, 연말까지 세 차례 금리 인하를 예상을 했었거든요. 네. 지금 보시면은 9월부터 금리 인하. 그러니까 어, 7월도 아니고 9월. 그 다음에 연내 두 차례, 세 차례가 아니라 두 차례인데 심지어 한 차례와 거의 확률이 비슷해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세 차례가 한두 차례로 줄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 금리 인하 시기도 뒤로 밀리고 금리 네. 인하 그 폭도 줄어든 거죠. 음, 이게 원래 예측보다 훨씬 높은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경기 네. 지표가 다 너무 강하게 나와서 그렇습니다. 어, 이게 지금 근원 CPI인데요. 근원 네. CPI가 지난달에 3월에 3.8%가 나왔는데 네. 보시면 그 전달 3.87, 그 음, 전달 4.02, 그 전달 4.14. 음, 거의 지금 4달 동안 거의 제자리 걸음에 가까운 진짜 낮은 하락이 일어났던 거예요. 네. 물가가 왜 이렇게 강하냐? 경기가 너무 강해요. 고용이 음, 지금 계속해서 실업률이 더 낮아졌죠, 이번 달에. 3.7%였나? 네. 3.8%였나? 3.8, 네? 네, 하여간 더 낮아졌죠, 저는 지난달보다. 네. 실업률이 높아져도 모자를 판에 더 음, 낮아지고, 고용이 너무 강하고, GDP도 예측보다 강했죠. 네. 그 경기와 고용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경기와 고용이 강하다는 건 뭔 말인가요? 소비자들이 돈을 잘 벌고 잘 쓴다는 얘기죠. 그쵸. 잘 벌고 잘 쓰는데 물가가 내려가기 쉬울까요? 안 되죠. 어렵겠죠. 네, 물가가 잘 뜨거운데. 안 내려가죠. 음, 그래서 물가가 지금 잘 안 내려가고 심지어 고용도 강하고 경기도 강하다. 근데 음, 연준의 양대 목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고용 안정이고 하나는 물가 안정입니다. 네. 근데 지금 고용은 너무 안정돼 있어. 음, 그런 상황에서 물가는 심지어 높아. 그러면은 금리를 내릴 명분 자체가 없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금리 전망치가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게 지금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어요. 왜냐면 음, 금리 인하가 되면서 유동성 확장을 기대했었는데 네. 긴축 기조가 계속 되고 있으니까. 그쵸.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유가 있는데 뭐 다 아시겠지만 중동 분쟁입니다. 음, 중동에서 이란과 이스라엘이 거의 전쟁 위기에 있죠. 그쵸. 말로는 뭐 전면전 안 한다. 확전 원치 않아. 이러고 있는데 뭐 이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뭐 지가 때려놓고 갑자기 우리 그만하자 이런 거잖아요. 그쵸. 음,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도 뭐 말은 했어요. 수위 조절하는 그런 보복을 할 거라고. 그게 뭐 전쟁이 그렇게 마음대로 되나요? 서로 그쵸. 치고받고 하다 보면은 당연히 격해질 수 있고 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네. 불확실성이 지금 엄연히 있는 거고 네. 시장은 불확실성을 굉장히 싫어하죠. 네. 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것도 전체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죠. 증시도 지금 계속 조정이죠.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도 되게 안 좋았죠? 그게 다 이런 거에 영향을 받는 겁니다. 음, 그런데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이 지정학적 이슈는요. 네. 기본적으로 단기성 노이즈예요. 시장에서 항상 음, 그렇게 작용을 했어요. 과거 20차례가 넘는 지정학적 이슈, 그러니까 대부분 전쟁 이슈죠. 네. 를 보시면 S&P 500 기준으로 최대 평균 하락폭이 한 5%도 안 되고요. 음, 거기다가 바닥까지 가는데 3주가 안 걸리고 네. 그 지정학적 이슈가 발생하기 전 가격으로 돌아가는데 한 달하고 2주, 한 달 어, 반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는 지정학적 이슈가 항상 별 영향을 못 줬다는 거죠. 네. 음, 심지어 지난 이스라엘과 하마스, 팔레스타인 분쟁 때도 S&P가 10월 7일 기준으로 이후로 한 6% 정도밖에 안 떨어졌고요. 음, 그때 가격은 지금은 뭐 다
돌아가지 않는 과거의 가격이 돼버렸죠. 네. 비트코인도 비슷했어요. 비트코인도 보시면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에는 오히려 가격이 올랐어요. 맞아요. 왜냐면 이때 뭐 네, 안전 자산으로. 우크라이나가 그 비트코인으로 뭐 그 피난민들이 비트코인을 음, 가지고 도망을 가더라. 그다음에 우크라이나가 비트코인을 모금을 했었죠. 그런 네. 것들이 있으면서 가격이 올랐는데 그 이후로 떨어진 건 이건 FTX랑 루나 사태 때문입니다. 음, 아, 전쟁이랑 상관이 없어요. 그다음 하마스 이스라엘 공격은 이건데요. 네. 오히려 급등을 했죠. 근데 그쵸. 사실 이거 오른 것도 ETF 때문이죠. 맞아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영향이 없는 거예요. 아주 음, 단기적인 이슈로만 영향을 주고 거의 영향이 없는 거다. 음, 이번이라고 저는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요. 네. 그거보다 오히려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이제 유가죠. 유가가 음, 아무래도 중동 쪽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다 보니까 그쵸. 유가가 많이 오를 수 있다. 근데 사실 이것도 뭐 새로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때거든요. 네. 이때 뭐 이제 WTI가 100달러 넘긴다 이런 음, 120달러, 150달러 얘기 나왔죠? 맞아요. 근데 어떻게 됐나요? 60달러 때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오른 거죠. 네. 지금도 또 똑같은 얘기 나오고 있더라고요. 뭐 그쵸. 또 100불 140달러까지. 간다. 네. 음, 음, 네. 유가는요. 일단은 앞에서 말했듯이 이것도 단기적 이슈로 끝날 거고 그다음에 유가는 기본적으로 많이 오르기가 어려운 구조예요. 음,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이게 비트코인과 가장 큰 차이점인데 네. 유가는 가격이 오르면 원유 생산업자들이 생산량을 늘립니다. 지금도 음, 생산을 일부러 억제하고 있죠. 네. 감산하고 있잖아요. 공급이 넘쳐요. 일부러 억제하고 있는 거예요. 가격 조정을 위해서. 근데 음,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많이 팔려고 하겠죠. 그쵸. 그냥 쉽게 많이 팔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음, 공급이 늘어요. 그래서 가격이 떨어집니다. 이게 음, 비트코인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죠. 음, 비트코인은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공급을 늘릴 수가 없죠. 네. 그렇죠. 그런 차이들이 있어서 저는 원유도 크게 음, 걱정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음, 원유가 오르면, 유가가 오르면 어쨌든 유가가 오르면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서 물가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네. 물가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하는 게 지금 이제 시장 걱정 중에 하나인 거고, 이런 네.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지금 가격이 좀 안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음, 너무 지금 실망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작가님 지금 가격이 많이 이렇게 네. 떨어지다 보니까 네. 또, 이거 뭐 비트코인 다시 크게 대폭 조정 오는데 그렇죠. 작가님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오히려 이런 악재들 속에서 선방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또 생각도 그렇죠. 네. 합니다. 지금 이런 악재가 펼쳐지고 지금 엄청난 차익 실현 물량 나오고 전고점 저항 맞고 전쟁 악재가 터졌는데도 음, 이번 사이클에 네 번이나 났던 20% 넘는 하락조차 안 나왔어요. 그렇죠. 그 얘기는 오히려 하방 경직성이 어마어마하게 강력하다는 거. 음, 하방 경직성이 강력하다는 뜻은 지지 영역에서 매수세가 강하다는 거죠. 음, 네. 어, 매수세의 강함을 오히려 증명해 주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진짜는 결국 반감기부터입니다. 네, 지금 여기가 반감기죠. 가운데 선이. 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여기 있어요. 근데 보시면 과거 반감기 사이클들에서 많이 나왔던 패턴과 거의 뭐 크게 다르지 않죠? 같은 위치에 있고 지금 우리가 하나 걱정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 반감기 전에 너무 빨리 올랐다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러면서 이번 사이클은 그냥 너무 그냥 쭉 달려버리고 끝나는 음, 일종의 단축 사이클로 끝나지 않을까 음, 했던 게 고민이었어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은 고점 잡기가 이제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다 음, 제가 이제 예전에 심사임당 나왔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더블탑이 될 수도 있다. 네, 그렇게 한번 쭉 찍고 한번 내려왔다가 한 음, 8개월 정도에 두 번째 탑을 찍는 그런 음,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있었는데 그게 모두 사이클 후반부의 매도 타이밍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들이죠. 그쵸, 그쵸. 네. 하지만 지금 여기서 횡보를 더 해준다면 어떻게 돼요? 음, 과거 사이클 모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쵸. 비슷해지겠네요. 네. 그러면 오히려 쉬워져요. 물론 지금 음, 당장은 몇 달 동안 횡보가 더 지속될 수도 있고, 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5만 네, 달러대로. 그게 뭐 잠깐은 가슴 아프겠지만, 네, 나중을 생각하면요. 그게 오히려 고점 잡고 분할 매도나 탈출 타이밍을 잡기 쉬운, 음, 오히려 사이클의 난이도가 쉬워지는 겁니다. 음, 예,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눈앞만 중요하신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그게 네, 아니라 이번 사이클 전체를 관장하면서 큰 수익률을 얻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그런 흐름으로 가는 게 더 쉬워지는 거예요. 음, 난이도가. 음, 난이도가 내려가는 겁니다. 아, 그래서 지금 잠깐만 견디면은 차익 실현도 충분히 나오면서 손바뀜이 많이 일어나고 음, 가격 건전성, 펀더멘털도 올라가면서
사이클 난이도도 오히려 더 단순해진다. 음. 그러니까 전혀 나쁜 게 아닌 거죠. 지금 상황이 더 좋다고 보시는 거네요. 수익 실현 그렇죠? 측면에서는. 네, 훨씬 좋고 지금 혹시나 이제 가끔 나오는 얘기가 이거 끝난 거 아니냐. 맞아요. 네, 그런 불안감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보시면은 네, 이번 사이클이 좀 특이한 게 뭐냐면 ETF가 1월에 승인이 되면서 반감기 네, 이전에 약간 선 반감기 효과를 냈어요. 음, 반감기가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네, 근데 ETF 승인으로 인해서 엄청난 수요가 몰리면서 그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이 반감기 이전에 한번 일어났어요. 네, 그래서 반감기 비슷한 효과가 발생을 1월에 해버렸기 때문에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과거의 반감기의 해보다는 음, 반감기 다음 해와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음, 특히 지지난 사이클 같은 경우가 반감기가 하반기에 있으면서 네, 그 2016년의 다음 해인 2017년과 이번 사이클은 1월부터 그 실질적으로 반감기가 비슷한 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네, 반감기 다음 해와 비슷하다고 하면은 지지난 사이클의 2017년과 굉장히 비슷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아직도 2017년보다도 빠르죠. 네, 좀 빠르네요. 충분한 뭐 조정이 일어난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아니란 얘기예요. 심지어 음, 2017년이 이게 몇 배 오른 해냐면은 네. 20배 오른 해입니다. 야, 20배가 올랐네요, 비트코인이. 20배 오른 해보다도 지금 페이스가 빨라요. 음, 그 얘기는 조정이 나오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거고, 네, 이게 무슨 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각종 비트코인의 고점 지표들이 있잖아요. 네, 가장 유명한 게 이제 MVRV Z 스코어인데, 음,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투입된 돈 대비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얼마나 되는가를 나타내는 거죠. 몇 배나 되는가를. 네, 보시면은 보통 이제 지난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원래 가능성보다 못 간 사이클이었기 때문에 한 8 정도에서 네, 최고점을 찍었지만, 원래 보통 10을 넘겼어요. 음, 근데 지금 어느 정도냐면 이제 2.3입니다. 얼마 안 되네요. 네, 고점까지 아직 멀었다는 거고요. 이게 음, 지난 사이클의 중간 고점이에요. 음, 지난 사이클의 중간 고점과 지금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 음, 얘기는 지금이 그냥 중간 고점 정도의 느낌이다. 지난 음, 사이클 정도라고 보시면은 되는 거죠. 네, 그럼 왜 그렇게 그런 현상이 일어났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지난 사이클이 제가 늘 강조하지만 고점이 원래 갈 거보다 못 갔다. 그쵸. 중국의 채굴 금지, 음, 그다음에 FTX의 사기. 음, FTX가 비트코인을 소비자들이 그 투자자들이 샀는데 실제로 안 샀죠. 그쵸. 그 돈으로 자회사들에 빼돌렸죠. 만약 음,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샀으면은 10만 달러가 넘었을 거라는 통계가 있어요. 음, 거기다 중국 채굴도 없었으면 더 갔겠죠. 14만, 그, 15만 달러.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그만큼 갔어야 됐기 때문에 그거의 한 중간 정도가 지금의 전고점인 거예요. 음, 예.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이 중간 고점이라고 보는 게 타당한 거죠. 네, 예, 전고점이 아니라. 음, 그렇게 봤을 때 MVRV가 거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음, 그 전 사이클의 중간 고점이에요. 거의 비슷하죠? 네, 그 다음에 또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호들 웨이브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요 가운데 이렇게 올라가시는 빨간색 부분 보이시나요? 네, 여기까지. 네, 요게 올라갈수록 단기 투자자가 많이 붙은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단기 투자자가 많이 붙었다는 거는 장기 투자자가 팔고 음, 넘겼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게 고점 신호 중에 하나로 보입니다. 과거에 음, 보면은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음, 거의 고점이죠? 네, 그 다음에 여기. 네. 음, 근데 지금 이 호들 웨이브의 경우도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지난 사이클 중간 고점인데 네, 거의 비슷해요. 여기. 네. 음, 그 다음에 또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음, 이게 정말 잘 맞는 것 중에 하나인데, 최고 탑을 보기에는 잘 맞는 것 중에 하나인데, 네, 하이 사이클 탑 인디케이터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음, 뭐냐면 여기 보이시는 요 청록색 네, 선이 111일 이평선이고요. 네, 위에 보이는 보라색 선이 350일 이평선에 곱하기 2를 한 겁니다. 음, 얘가 딱 이렇게 두 개가 붙을 때가 고점이에요. 두 개가 음, 붙을 때가.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네. 보이세요? 야, 이거 붙었는데 그날이 딱 네. 거의 고점이네. 네. 신기하네. 이것도 4월이 고점이라고 봤을 때 거의 며칠 차이 안 나죠. 그쵸. 여기, 거의 근접하네요. 여기 전에 여기. 거의, 네네. 거의, 거의, 거의. 네. 네. 그래서 이 두 개가 붙을 때가 고점인데, 네. 지금 아직 멀었습니다. 음, 나란히죠, 나란히, 젓가락. 네. 이 젓가락이 붙으려면 얘가 한참 더 올라야 돼요. 쫙. 음, 네. 그러니까 모든 지금 신호가 고점과는
아직 멀었다. 아직 멀었다. 네, 아직 나타내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이클 지금 속도라는 거예요. 네. 사이클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